자, 빈출 340페이지 보시죠. 빈출 340페이지 보시면 2번 보셔요. 2번의 오답 지문. 일부가 무효일 때 원칙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죠? 무효가 되지요. 일부 무효라면 전부가 무효가 되죠.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341페이지 맨 위에 첫째 줄 핵심 빈출 있죠?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맞아요? 되죠? 그러니까 무효행위의 재생이 되려면 일단은 성립은 해야 된다. 그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하고 싶은 거고.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이제 바로 조건기한 넘어가겠습니다. 자, 161페이지. 네? 161페이지 아니에요. 이거 넘어가고. 맞는데? 161페이지 맞아요. 제가 착각했어요. 161페이지. 법률행위의 부관 이렇게 나와 있죠. 법률행위 부관. 그래서 그 부관의 의의 161페이지 부관의 의의. 법률행위의 부관. 그래서 부자가 무슨 뜻이에요? 붙인다 뜻이죠. 붙인다 했을 때 부. 관은 항목 관자라 그랬죠? 항목. 그 법률 행위에 항목을 붙이는 거예요. 그걸 부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법률 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해서 이를 제한하기 위해 의사표시의 내용에 부과하는 약관, 붙이는 약관. 약관은 계약의 항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말하고 민법은 법률의 효력을 제한하는 부분으로서 조건과 기한을 규정하고 있다. 조건은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것이고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이 기한이다 그러죠. 자, 이제 칠판 보시고요. 조건과 기한을 합쳐서 우리는 부관이다 그래요. 부관. 붙이는 항목이다. 법률행위는 많이 있죠. 매매도 임대차도 증여도 법률행위이고 취소도 법률행위이고 유언도 법률행위이고 혼인도 법률행위이죠. 그런데다가 다 항목을 붙이는데 그 항목을 붙이는 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조건하고 기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부관에는 뭐가 있다고요? 조건과 기한. 그러면 조건이라고 해서 조건 먼저 보면 이미 성립된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여부를 장래 도래할 특히 요거예요.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는 뭐예요? 성부. 성취 여부. 조건은요, 성취 또는 불성취라고 하고, 기한은 도래 또는 미도래라고 합니다. 조건이 도래한다라는 표현 안 해요. 기한이 성취된다라는 표현 안 해요. 기한은 도래했냐, 도래하지 않았느냐. 조건은 성취됐느냐 안 됐느냐. 그래서 불확실한 사실이 성취가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존하게 하는 부관이다. 예컨대 어떤 거냐면 갑이 을에게 증여를 합니다. 당신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 그럼 자동차를 사주겠다 요것만 보면 증여라는 말이에요. 그죠? 증여인데 거기에 뭐가 붙는 거예요? 시험에 합격이라고 하는 사실이 붙지요. 그죠? 그 사실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죠? 이렇게 불확실한 사실이 붙었을 때 법률행위는 오늘 한 거예요. 예컨대 2022년 오늘 며칠이에요? 24일이네요. 1월 24일. 아유, 시간 많이 가네. 잘 가네요. 그죠? 벌써 22년이에요. 그럼 요날 증여라는 계약이 성립되는데 효력이 생기려면, 효력이 발생하려면 이 입장에서, 지금 입장에서는
이게 장래의 사실이잖아요. 네. 그 장래의 사실이 뭐 했을 때? 불확실했을 때 우리는 조건이다 그래요. 그러면 이러한 증여라는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었죠. 네. 그래서 이걸 조건부, 조건을 붙인 증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러면 이게 또 지워야 되겠네. 성립한 시점하고 시험에 합격하는 시점이 다르죠? 네. 성립한 시점에서 보면 시험에 합격이라는 것은 요 시점에서 보면 무슨 사실이에요? 장래 도래할 불확실한 사실이에요. 그죠? 그죠? 자, 장래의 사실이 불확실하다. 그럼 제가 지금 여러분 이 조건의 의의를 보고 제가 이걸 읽어드릴 테니까 어디가 잘못됐는지 한번 찾아보셔요. 조건이란 법률 행위의 성립 여부를 장래 도래할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부관이다. 다시 조건이란 법률 행위의 성립 여부를 장래 도래할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부관이다. 어디가 틀렸어요? 성립된 때에 된대 효력. 성립 여부를 하면 틀려요. 왜냐하면 성립 여부가 장래 도래할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의존케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여기서 성립이 됐어요. 효력 발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건 효력 요건의 문제지 성립 요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성립됐어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여부와 관련된 문제니까 얘는 효력 요건이다 아니면 성립 요건이다? 효력 요건이에요. 효력 요건. 우리 그럼 봐봐요. 우리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봤었죠? 뭐였었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요거죠. 그 다음에 효력 요건 봤었죠? 효력 요건 뭐였어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의사표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할 것 봤죠? 요게 일반적인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라면 특별한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대리행위에서는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조건부 법률행위에서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해요. 기한부 법률행위에서는 기한이 도래해야 되죠. 이게 특별 효력 요건이에요. 효력 요건을 갖추면 유효인데 못 갖췄으면 어떻게 되죠? 무효와 취소가 되죠. 느낌이 와요? 민법 총칙의 목차예요. 그래서 일반 효력 요건 의사표시 단원 넘어가면 대리 나오잖아요. 특별 효력 요건이에요. 무효 취소 나오죠? 이거는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얘기고 특별 효력 요건으로서 다시 기한과 조건과 기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부관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얘는 다 효력 요건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효력 발생 여부에 대한 문제다. 그래서 책에 보시면 이 161페이지 양가로 1번 부관의 성질에서 양가로 1번 뭐에 관한 것이다 이건? 효력에 관한 것이다. 효력에 관한 것. 그래서 법률행위 부관은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니라 효력에 관한 것이다. 또는 즉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얘기하는 겁니다. 넘겨보시고요. 이제 조건 보시는데 163페이지가 보세요. 의 보시면 조건의 의, 조건이라 함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성립 여부가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의존케 하는 부관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립은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이 성립하는지 여부라는 말이에요. 그런 거지 성립 요건, 효력 요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좀 헷갈리게 쓰긴 했지만 취지가 그런 뜻입니다. 자, 다시 여기 보세요. 그러면 조건이라는 건 어쨌든 포인트는 뭐예요? 장래 도래할
불확실한 사실이다 그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 그랬으면 이거는 조건이란 말이에요. 불확실하니까. 합격할지 안 할지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만약에 12월 25일이 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 그러면 이거 12월 25일이 된다는 것은 장래 도래할 사실이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기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기한. 장래 도래할 사실이 확실하면 기한. 장래 도래할 사실이 불확실하면 조건. 그러면 12월 25일이 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 그러면 증여하는 건데 기한 부증여가 되죠.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 조건 부증여. 부는 붙인다 그랬으니까. 이해되셨어요? 정백기 교수님이 사망하면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예? 사망하면 조건, 기한. 조건? 기한이죠, 기한. 사망 안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 기한이죠. 동의하세요? 예. A가 사망하면 또는 갑이 사망하면 이런 단어 나오면 이거는 조건이 아니라 기한이다. 갑이 사망하면. 왜냐하면 사망 안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갑이 정백기 교수님이 금년 내에 사망하면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금년 내에 사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요때는 뭐가 되죠? 조건이에요. 조건. 구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건과 기한은 뭘 가지고 구별합니까? 도래하는 장래의 사실이 확실하냐 확실치 않으냐 그거 가지고 구별하시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럼 조건의 종류를 한번 보는데 조건의 종류 정지 조건 그리고 해제 조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와 뭘로 나눠요?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 교재는 16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 칠판 보시고요. 일단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가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합격할 때까지는 효력이 없는 거죠, 지금? 네. 법률행위 이 증여의 효력이 없는 거니까 권리 의무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권리 의무 없다가 합격하면 나중에 권리 의무가 발생하죠. 네. 그죠? 시험에 합격하면 차를 사주겠다 그랬다면 그러면 이것은 권리가 없다가 발생하는 조건이니까 발생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는? 정지 조건은. 반면에 해제 조건은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만 내가 생활비를 주겠다. 네? 그럼 합격할 때까지만 생활비를 주겠다 그랬으면 일단은 생활비를 주는데 합격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생활비 안 주는 거잖아요. 권리가 있다가 권리가 없어지죠. 여기서는 권리가 없다가 권리가 생기죠. 그래서 정지 조건은 발생하는 조건이고 해제 조건은 소멸하는 조건이에요. 권리가 없어지는 조건. 조건이 성취되면 정지 조건은 권리가 어떻게 돼요? 발생하고 해제 조건은 권리가 소멸하게 된다. 앞글자 따서 암기할 수 있죠? 정발, 해소는 재미가 없으니까 발정이 나면 해소하자 이렇게. 발정 나면 해소하자. 그러면 권리가 없다가 생기는 조건을 왜 정지 조건이라고 하냐면 이게 일본식 표현이라서 그래요. 사실은 우리식의 문법이 아니잖아요. 일단은 권리 행사가 없는 거예요.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권리 행사가 일단 정지되어 있는 거. 권리는 행사하는데 그것이 해제되는 거예요. 조건이 성취되면. 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 이 문법이 우리하고 잘 안 맞으니까 이렇게 앞글자 따서 정지 조건은 발생 조건, 해제 조건은 소멸 조건이다. 이렇게 따서 이해하시면 차이점은 뭐예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권리가 있다 그러면 해제 조건. 성립 당시 권리가 없다 그러면 정지 조건. 그럼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죠. 해제 조건부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소멸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딜 보시냐면 165페이지에 교과서 165페이지에 151조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고요. 168페이지 보시면 147조 조문 나와 있죠. 1항 읽어보시죠. 정지 조건 있는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2항 해제 조건 있는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그럼 그 뒷부분을 바꿔치면 틀린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여기 봐봐요.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라는 뜻을 이제 이해해 보셔야 돼요. 이게 한국말인데 지금 증여죠. 증여인데 뭐 붙인 증여예요? 해제 조건부 증여죠. 그죠? 그럼 그림이 위에 그림이 돼야 돼요? 아래 그림이 돼야 돼요? 그럼 증여의 효력이 없다가 조건이 성취되면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니면 증여의 효력이 있다가 조건이 성취되면 증여의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힌트 해제 조건부 증여래요. 2번. 예? 2번이죠. 2번이잖아요. 이게 아니라 이해되셔요? 이게 아니라 해제 조건은 권리가 증여로서의 권리가 있다가 권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해제 조건은 소멸하는 거잖아요. 해소. 이거는 무슨 조건이에요? 조건이 성취되면 권리가 생기는 거니까 발생 조건이잖아요. 그럼 이건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해제 조건이란 말이에요. 해제 조건부 증여죠? 여기까지 됐죠? 부첩 관계가 종료됐어요. 그게 조건의 내용이에요. 이해되셔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첩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자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지 말자? 한국말이에요. 해제 조건부 증여를 해요. 그러면 증여를 하는데 왜 증여를 하냐면 감남이 병녀에게 내가 너에게 집 주고 차 주고 돈도 줄게. 첩계약 하자. 그런데 부첩 관계가 만약에 종료된다. 네가 놔두고 헤어지면 증여의 효력은 없는 줄 알아. 나 떠나면 증여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니까 내가 다 뺏어갈 거야. 증여 안 한 걸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같이 살자는 거예요. 떠나라는 얘기예요. 떠나라는 얘기예요. 병녀 나고 살면 내가 이렇게 준다니까. 증여하겠다니까. 증여를 하는데 네가 나를 떠나면 부첩관계 우리 첩계약이 종료가 되면 나를 떠나면 증여의 효력 없는 거야. 안 주는 거야. 떠나라 떠나지 말라. 그렇지 떠나지 말라죠. 같이 살자는 거예요. 헤어지자는 거예요. 이건 같이 살자는 얘기예요. 부적 계약을 계속 유지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사회질서 위반에서는 첩계약은 무효라면서요. 그럼 첩계약을 종료하는 계약은 이건 유효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첩계약을 해서 둘이 붙어 살면 무효, 헤어지면 유효라고 그랬죠. 이거는 첩계약이 종료되는데 그럼 이건 유효인 거 아니에요? 종료가 아니잖아요. 해제 조건부 증여잖아요. 해제 조건부 증여. 그러니까 본인은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부적 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하는 증여는 첩계약 하자는 것이니까 이거 자체는 사유질서 위반으로서 무효가 되는데 본인은 유효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부적 관계가 종료되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이걸 모르는 거죠, 지금.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단어를 알아야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를 못하는 단어가 나와 있으면 이건 그냥 단어인 거지 아무런 그 판단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권리가 있는데 권리가 소멸한다.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은 이걸 그림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겠죠. 그죠? 자, 우리 교재에 뭐가 나와 있냐면 165페이지 첫 번째 보시면 판례 165페이지에 맨 위에 줄 뭐 나와 있죠? 판례? 자, 다시 봐봐요. 약혼 예물을 수수, 줄수 받을 수예요. 그럼 이건 해제 조건부 증여예요? 정지 조건부 증여예요? 그게 뭐라고 써 있어요? 해제 조건부 증여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해제 조건부 증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거죠? 그러면 증여로서의 효력이 있다가 효력이 없어진다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경우에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조건의 내용이 뭐예요? 본인의 뭐죠?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 봐봐요. 약혼 예물을 주고받았는데 그것은 혼인이 안 됐을 때 증여의 효력이 없어진다 그거잖아요. 약혼 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라고 했으니까 이 말은 감남과 을려가 약혼하면서 예물을 주지요. 이렇게 주고받는 것은 증여라는 말이죠. 그럼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있다. 그런데 혼인이 깨지면 효력이 없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약혼했다가 중간에 혼인이 불성립했다? 파혼됐다는 얘기죠? 혼인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증여의 효력이 없어지니까 다 돌려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치사하게 무슨 그 예물을 돌려달래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70년대 판례예요. 그 당시에 고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환산하면 억대 단위의 예물을 준 거예요. 응? 억대 단위의 예물을 지금으로 환산하면 70년대 집 한 채 수도국산 제가 살았는데 수도국산 거기 저희 집이 제가 기억나는데 80년대에도 얼마였을까요? 70년대 저희 아버님한테 들은 거는 100만 원이 안 됐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수도국산 우리 집이 100만 원이 안 됐을 때예요. 근데 그 당시에 300여만 원의 예물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억대 예물이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해제 조건부 증여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부적 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라는 말은 부적 관계를 끝내자는 뜻이 아니라 부적 관계를 유지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를 못 하시는 건 요거 때문에 그래. 해제 조건부 증여라는 개념 때문에. 특히 해제 조건의 개념을 몰라서. 그럼 해제 조건은 뭐냐? 해제 조건은 권리가 있다가 소멸하는 조건이에요. 조건이 성취가 되면 권리가 없어진다. 소멸하는 조건. 아시겠죠?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조건이라고 있는데 불능 조건과 기성 조건이에요. 불능 조건과 기성 조건. 불능은 말 그대로 조건 성취가 가능, 불가능. 불가능했을 때 불능 조건. 조건 성취가 이미 되어 있어요. 이미 기에 성취할 성. 조건이 이미 성취된 겁니다. 이걸 기성 조건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비가 오고 있는데 밖에 비가 오면 우산을 줄게 라고 했다면 이미 조건은 성취되어 있는 상태이죠. 사망한 갑을 소생시키면 1억 원 주겠다. 불능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 보면 이게 뭐죠? 그림. 태극이죠, 태극. 그 위쪽이 양이고 아래쪽이 음이라고 해요. 네? 아래쪽이 음. 양에 해당하는 게 일종의 남자고 음에 해당하는 게 여자라고 합니다. 주역에서는. 주역 얘기도 하고. 그죠? 주역에서는 그렇게 봐요. 그럼 한약재도 저는 이제 들은 얘기니까 양에 해당하는 한약재는 인삼이래, 인삼. 근데 녹용에 해당하는 한약재는 일종의 음에 해당하는 한약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기가 만약에 이렇게 부족하잖아요. 음기가. 부족하면 녹용을 써서 보호해주는 거예요. 양기가 부족하면 인삼을 써서 부족한 양기를 채워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남자 같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물에 떠다니는 시신을 봤을 때 뒤통수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엎어지는 시신이잖아요. 그럼 멀리서 본 건 남자래요. 근데 여자들은 물에 떠다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늘 보고 한대요. 시신이 그렇게 뜬대요. 다르게 뜬대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러니까 남자가 죽으면 멀리서 보면 뒤통수가 보이는 거고 물에 떠다니는 시신이 얼굴이 보이면 그건 여자 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험상으로 알잖아요. 고속도로 이렇게 타고 가다가 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오줌 마려워요. 남자는 어떻게 해요? 돌아서. 근데 여자들은 보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다 영향이 있는 거라니까 이게. 안 그래? 맞잖아요. 남자는 돌고 여자는 보면서 하고.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정지 조건은 양의 음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효력이 발생하니까. 해제 조건은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효력이 소멸하니까. 불능 조건은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기성 조건은 이미 조건이 성취됐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양의 기운이 부족한데 양의 기운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의 기운이 부족한 사람한테 양의 기운을 넣어주면 인삼을 쓰면 약발이 먹히죠? 근데 양의 기운이 부족한 사람한테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녹용을 쓴다 그러면 약발이 안 먹히잖아요. 또 음의 기운이 부족한 사람인데 인삼을 쓰면 음의 기운으로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인삼을 써버리면 양의 기운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약발이 안 먹힐 거 아니에요. 정리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기호로 가면 이때는 플러스로 정리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가면 이때는 마이너스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이 결합하잖아요. 기호가 다르죠? 그러면 이때는 마이너스로서 이건 무효란 뜻이에요. 근데 플러스하고 요렇게 결합이 됐어요. 즉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이에요. 그럼 얘는 플러스잖아요. 그때는 조건 안 붙인 법률행위예요. 조건을 붙이지 않은 법률행위로서 유효하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봐봐요. 해제 조건도 법률행위가 불능 조건이라면 같은 기호니까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유효하다. 정지 조건도 법률행위가 불능 조건이라면 무효. 기호가 다르면 또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라면 무효이죠. 어떻게 나오는지 맞출 수 있겠죠? 봐봐요. 다시. 정지 조건이 불능 조건하고 결합되면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무효.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이라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그게 유효라는 얘기예요. 조건을 안 붙인 거하고 똑같다. 유효. 해제 조건이 불능 조건이라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유효. 해제 조건이 기성 조건이라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그때는 무효가 되죠. 아니 그러니까 같은 기호 나오면 되는데 다른 기호 나오면 무효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뭘 보시냐면 165페이지에 151조 1항 보시면 조건이 선풍기 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죠. 그게 어떤 거냐면 바로 이거예요. 부적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 증여. 요 사례란 말이에요.
조건이 사유질서 위반하잖아요. 첩기하자는 거니까. 따라서 그건 무효이다. 이 항 보시면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 기성이죠? 이미기의 성취할성, 기성. 기성일 때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그럼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플러스죠?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또 해제 조건이면 뭐가?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 법률행위는 뭐다? 무효이다. 3항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어요. 불능 조건이죠? 불능 조건 마이너스가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마이너스니까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또 불능 조건 마이너스가 정지 조건 플러스라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다시 이해를 해보셔요. 여기 봐봐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은 기호 나오면 이거는 다 구별하실 수 있잖아요.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죠? 그래서 같은 기호 나오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즉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면 요거는 조건 없는 법률 행위로서 유효이다. 조건을 안 붙인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다. 그러면 기호가 다른 기호 나왔잖아요. 또 마이너스 예컨대 해제 조건이 기성 조건이다. 그러면 이때는 다른 기호 나왔죠? 이때는 뭐죠? 무효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거기 불법 조건에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불법 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만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입니다. 따라서 뭐라 그랬죠? 부첩 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는 조건은 물론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 기성조건에서 동그라미 2번 기성조건 플러스가 정지조건 플러스라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또 기성조건 플러스가 해제조건 마이너스라면 무효. 불능조건 3번에서도 2번 마찬가지죠. 불능조건이 마이너스가 정지조건 플러스로 되어 있으면 무효. 불능조건 마이너스가 해제조건 마이너스라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구별할 수 있겠죠? 된다고 해줘요. 예. 자, 그 다음에 조건부 법률행위 입증 책임은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니까 다음 순환에서 자세히 볼 거고요. 요건 넘어가고요.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그랬을 때 조건 못 붙이는 법률행위예요. 모든 법률행위 다 조건 붙인다는 게 아니라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일본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이거 일본 애들이 표현하는 식인데 우리나라 교과서들이 대학 교재들이 일본 서적을 베낀 게 좀 많아요. 요즘에는 좀 덜 했는데 저희 공부한 때만 해도 많았어요. 거의. 뭐 그렇잖아요. 수학의 정석도 다 일본 책이라면서요. 네, 수학 정석 시리즈. 자, 어쨌든 그런 영향인데 어쨌든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인데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 경우. 어떤 경우냐? 첫 번째가 뭐죠? 신분행위예요. 신분행위. 신분행위가 뭐예요? 신분법상의 법률행위로서 혼인, 협의상, 이혼, 입양, 파양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신분행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도 법률행위인데요. 조건을 붙일 수가 없다. 혼인하는데 조건 안 붙이고 혼인하는가요? 실제로? 혼인하는데 실제로 조건 봐야 안 봐요? 조건을 볼 거 아니에요. 아니 재력이 얼마가 되고 집안은 어떠며 뭐 공부는 어디까지 했고 다 따져야 안 따져요. 심지어 해외 혼인 해외 그 결혼할 때는 건강 증명서까지 다 떼요. 혼인하는데 그쵸? 국제 결혼하려면. 근데 혼인인데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게 이해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과 관련된 것이에요. 우리가 쓰는 그냥 너 조건을 좀 맞춰야 되지 않냐 그런 의미의 조건이 아니라 민법에서 말하는 조건을 못 붙인다는 얘기는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컨대
혼인을 함에 있어서 2년 내에 아들 둘을 쌍둥이로 낳는 것을 조건으로 혼인한다. 쌍둥이로 아들 둘을 저 아들 둘을 낳지 못하면 그 혼인의 효력이 없어진다. 그런 건 무효라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그런 조건의 개념이 아니에요. 법률행위 부관으로서의 조건이에요. 입양을 하는데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의사 집안이니까 너 나중에 커가지고 의사가 되는 것을 조건으로 입양하는 거야. 의사가 안 됐다? 그럼 입양 무효야. 이렇게 나올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신분행위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건을 붙일 수 없다. 그 다음에 어음행위인데 어음행위는 어음법상의 법률행위입니다. 어음을 발행, 배서, 인수, 보증 이런 것들을 다 어음행위라 그래요. 상법으로 가면 상행위, 민법에서는 법률행위, 소송법으로 가면 소송행위, 그게 다 법률행위 이론이에요. 행정법으로 가면 행정행위, 인가, 허가 이런 것들 다 행정행위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법의 기초가 민법이에요. 그래서 민법에서 말할 때 법률행위가 어음법으로 가면 어음행위가 되는데 다 조건 못 붙이는데 보증만큼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게 우리 판례고 중요하지 않아요. 단독행위인데 단독행위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하는 거죠. 단독행위는 어떻게 한다고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상대방은 대단히 불리하다. 예컨대 단독행위 우리 기억하는 거 뭐 있죠? 방금 전에 봤던 취소권. 취소는 슈퍼맨 주인이 불리하죠? 네. 통지만 받아야 되니까. 그 취소권자인 미성년자 10세 꼬마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돼버리고 현저이익 반환만 해주면 되니까 상대방은 대단히 불리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독행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취소권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유리하겠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불리하기 때문에 단독행위에다가 조건까지 붙이면 훨씬 더 상대방을 불리하게 만들기 때문에 단독행위에 조건 못 붙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상대방이 불리하기 때문에 단독행위에 조건을 못 친다 그러면 상대방이 유리한 형태의 단독행위라면 조건을 붙여도 되겠네요. 그럼 어떤 게 상대방에게 유리할까요? 채무 면제해준다. 유증. 이런 것들은 상대방이 불리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채무를 면제받는 상대방은 유리하죠. 유언으로 증여하는 게 유증이에요. 유증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받는 것이니까 이 사람은 불리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조건 붙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자. 그냥. 이것도 다음 순환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시간상 요거 하나만 더 보고 마칠게요. 171페이지. 자, 171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죠? 기한의 이익이라고 나오죠. 기한의 이익, 기한의 이익. 자, 기한이 뭐라 그랬죠? 조건과 기한 다른 점은 기한은 장래 도래할 사실이 확실했을 때 기한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죠. 기한의 이익이라는 말은 기한은 장래 도래할 사실이 확실할 때 기한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익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한의 이익이라고 한다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 이걸 기한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줘요. 그러면 을은 채권자고 갑은 채무자죠. 1억 원 빌렸죠. 이때 갑과 을 사이에 1억 원 대출해주는 계약을 우리는 소비대차 계약 그래요. 그러면 갑은 소비차주, 빌려주는 을은 소비대주. 그죠? 자, 이자를 받지 않으면 무이자 소비대차고, 그러면 무이자 소비대차에서 얘한테 돈을 빌려줬잖아요. 이자를 안 받고. 그죠? 그럼 빌려줄 때 이자가 없으면 얘는 받는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자, 일단 1억 빌려주고 예를 들어서 3년 거치하고 3년 후에 상환하기로 약정을 했다. 3년 동안은 그냥 빌려서 쓰고 있다가 3년 후에 갚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3년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얘는 이익을 얻습니까? 어떤 이익 얻어요? 이자 안 주는 이익을 얻죠.
얘는 이익 얻어요? 못 얻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기한의 이익이 누구에게 있다? 채무자에게 있다. 3년을 거치해서 상환하기로 했는데 그 기간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갑은 이자 없이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이 생긴다 그 얘기죠. 반면에 만약에 그러면 이자부로 소비대차 계약을 하면 역시 3년이에요. 3년 후 상환이에요. 그러면 갑은 3년 동안 안 갚아도 되죠? 기한의 이익이 있죠? 3년 동안 안 갚아도 되니까 원금을. 근데 을은 3년 동안 이자를 받는 이익이 있잖아요. 이렇게 기한의 이익이 쌍방에게 있을 수도 있고 한쪽에게만 있을 수도 있다. 그죠? 이때 기한의 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일단 기한의 이익은 누구에게 있는 것으로?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뭐 한다고요? 그럼 나중에 반대의 증거를 제시하면 번복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한의 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기한의 이익은 누구의 것으로?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거죠. 자, 그런데 기한의 이익을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을까요? 자, 여기서 기한의 이익 포기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얘가 돈을 빌리면서 3년 후에 돈을 갚기로 했죠. 약정서상에. 그 1년 만에 다 갚을 수도 있나요? 그죠? 그럼 2년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거잖아요. 포기할 수 있느냐? 그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요. 다만 기한의 이익 포기를 함으로써 자기가 기한의 이익을 스스로 포기할 수는 있는데 그로 인해서 상대방의 이익을 해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예컨대 3년 동안 돈을 빌려서 3년 후에 원금 갚기로 했는데, 그죠? 3년 후에 이제 변제하기로 했는데 1년 만에 지금 빌린 돈을 다 갚아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1년 만에 빌린 돈을 다 갚아버리면 자기는 2년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로 인해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니까 상대방이 입은 손해는 배상을 해줘야 되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을 때 스스로 기한의 이익 포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포기는 자유입니다. 다만 손해배상해줘야 된다. 그래서 3년이 지나서 원금을 갚아야 되는데 1년 만에 돈을 갚아버리면 이때 은행에서는 어떤 걸 받습니까? 중도 상환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 이게 왜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냐면 단기 상품은 금리가 예를 들어서 10%다. 세요. 장기 상품은 금리가 약해요. 3%다. 그럼 얘는 이제 3년짜리 장기 상품으로 돈을 빌린 거죠. 그래서 이자를 3%만 냈단 말이에요. 근데 1년 만에 갚아버려요. 그럼 3% 원래 1년 만에 갚으려면 이건 10%짜리 금리로 받아야 되는데 이거 장기로 한다고 해서 3% 받은 거 아니에요. 그 차익이 바로 중도상환 수수료 또는 중도해지 수수료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들과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거래하고 싶어요. 단타치고 짧게 거래하고 싶어요. 오랫동안. 그래야 오랫동안 거래해야 금리가 싸단 말이에요. 근데 싸게 해서 단기로 써버리면 이거 은행 속인 거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이렇게 중도 상환 수수료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게 그 액면가예요. 네. 기한의 이익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런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 3년 지난 다음에 돈을 빌어서 갚으면 되는데 지금 1년 지나서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기한의 이익이 강제로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즉시 원금 다 변제해야 돼요. 계약서에는 3년 지나서 변제하기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1년 만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사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 채무자에게 신뢰가 없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바로 채권 추심 들어가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채권에 추심 들어가는 거예요. 추심은 받아낸다는 거예요. 따라서 즉시 갚아야 돼요. 즉시 당장. 그럼 어떤 게 기한이 상실되는 사유냐? 그랬을 때 요거예요.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해 주기로 했는데 담보 제공을 안 해요. 돈을 1억 빌리면서 담보를 주기로 했는데 담보 안 주더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채무자가 이미 제공한 담보가 있는데 그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시를 시켜요. 담보를. 세 번째는 채무자가 뭐 했을 때? 파산됐을 때. 이거 다 채무자가 신의를 잃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기한이 이게 강제로 상실되는 겁니다. 요 세 가지. 기타 이제 약정 사유에 의해서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도 있고요. 기한이익 이해하셨나요? 네. 자, 그래서 기한이익 보시면 책에 기한의 이익과 포기를 해서 의 보시고 거기 의에서 양거래 1번에서 동그라미 3번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그러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사유가 있으니 어디에요? 기한이익 상실 사유 1번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한 때,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또 파산한 때, 그죠? 당사자 간의 기한이익 상실에 대해서 특약을 걸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 담보는요, 인적 담보도 포함해요. 무슨 담보요? 인적 담보. 예컨대 보증인이지, 연대 보증인이 있잖아요. 연대 보증인이 바로 인적 담보인데, 그러면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했다. 그럼 연대 보증인을 살해한 것은 담보를 멸실하게 한 거하고 같은 거예요. 연대 보증인을 살해하는 경우가 담보를 멸실하게 하는 경우다. 자, 그렇게 해서 총칙을 끝내겠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할게요. 오늘 협의의 무권들이 봤었죠. 협의의 무권들이. 그래서 5개 법률 효과 발생한다. 추인 거절, 최고철의 책임. 추인 거절, 최고철의 책임. 기억나시죠? 추인은 본인이 누구에게 할 수 있어요? 무권대리인이나 무권대리 상대방에게 추인할 수 있다 그랬죠. 다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했을 때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 한해서 추인의 효과, 즉 유효의 효과를 주장할 수가 있고, 또 추인 후에는 상대방이 철회하지 못하죠. 철회 후에도 추인하지 못하니까 추인과 철회는 먼저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겁니다. 다만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했을 때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철회한 경우에는 철회된 거, 추인된 거.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했는데 상대방이 이 사실을 모르고 철회했어요. 그럼 철회된 거예요, 추인된 거예요? 철회된 것이죠. 따라서 무효로 확정되는 것이다. 상대방이 하는 철회는 선의일 때 한해서만 가능하죠. 그러나 최고는 추인할지 여부를 독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따라서 최고는 상대방이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할 수 있죠. 최고는 상당 기간을 정해서 해야 되고 본인이 상당 기간 내에 확답을 뭐하지 않으면 발하지 않으면 무한 것으로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추정간주, 간주. 그죠? 그 다음에 무권대리인의 책임이 있죠.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져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를 누가 선택합니까? 상대방이 선택한다 그랬죠.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은 추인도 하지 않고 상대방은 철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권 대리인에게 행위 능력이 있을 때에는 무과실 책임을 진다 그랬죠. 무과실 책임은 무거운 책임, 가벼운 책임. 무거운 책임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무과실 책임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무권 대리인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무권 대리의 책임을 질 수 없다. 다음 쭉 넘어가서 우리 무효와 취소 봤죠? 취소 원인을 기억하셔야 되죠. 어떤 거예요?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요때가 취소 원인이고 그나마 이것도 둘로 나눈다 그러면 제한 능력은 절대적 취소, 착오, 사기, 강박은 상대적 취소. 다시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자, 이런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의 원인이 발생하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지만 취소권이 발생됨으로써 유동적 유효 상태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취소권이 발생을 함과 동시에 추인권도 발생을 하고 취소권이 발생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취소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거나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제적 기간이 지남으로써 취소권이 소멸되죠. 따라서 유효하게 확정되고 또 취소권을 행사하면 취소권자는 제한 능력자 본인,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승계인 및 대리인이 취소권자가 되고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면 그 상대방은 직접 상대방에 한하고 전득자에게 취소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취소하게 되면 효과,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되면 부당 이득 반환해야 되는데
다만 제한 능력자가 부당이득 반환했을 때는 특칙이 있다 그랬죠? 현재 존재하는 이익만을 반환한다. 반면 취소권자가 스스로 취소권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추인권이자 추인권. 추인은 임의 추인과 법정 추인으로 나뉘게 되고 추인할 수 있음을 알고서 추인을 하게 되면 임의 추인.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6가지 사유가 발생하면 법정 추인이라고 하죠. 법정 추인. 뭔지는 몰라도 이청경 담양강이라고 외웠습니다. 다만 이 추인은 추인권자가 취소 원인 종료 후에 해야 된다 그랬죠. 취소 원인 종료라는 것은 제한 능력자는 성년자가 된 이후 또 차고사기 강박이라면 이 상태를 벗어난 이후에 비로소 추인할 수 있다 그랬죠. 다음 무효는 권리 의무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행하기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행한 다음에는 뭐한다? 부당이득 반환한다. 무효의 종료와 관련해서 절대적인 무효와 상대적인 무효를 봤죠. 비진의 표시와 통정 허위 표시는 상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사회질서 위반이나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의 법률행위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무효이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또 무효행위 재생과 관련해서 법률행위가 불성립했을 경우에는 무효행위 재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생은 3가지, 일부 무효의 법리,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인. 이 3가지는 불성립했을 때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랬습니다. 무효행위의 전환은 크게 볼 거 없고요.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행위는 추인해도 무효이지만 무효임을 알고서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이게 무효행위 추인이고, 일부 무효의 법리는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가 되었을 때는 원칙은 전부가 무효가 되죠. 다만 예외적으로 일체성이 있고 분할 가능하고 나머지만이라도 법률행위를 하겠다는 가상적인 의사가 인정이 된다면 일부만 무효로 하고 잔존 부분은 유효로 한다. 여기 일부 무효의 법리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유동적 무효와 확정 무효가 있죠. 유동적 무효는 일단은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가 추후에 어떤 사건에 의해서 유효 확정 내지는 무효 확정되는 게 이게 유동적 무효고, 그와 관련된 사례로서 무권들의 행위가 있었고, 또 하나 토지거래 허가 지역 내의 법률행위, 허가받지 않고 한 법률행위는 유동적 무효이다. 따라서 추후에 허가 신청해서 허가가 나면 유효로 확정, 허가가 나지 않으면 그때 무효로 확정된다. 이게 유동적 무효와 관련된 토지거래 허가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법률행위의 부관입니다. 부관,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이 있었죠. 장래 도래할 사실이 불확실하다 그러면 조건, 장래 도래할 사실이 확실하면 기한. 조건에는 2가지가 있죠.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 효력이 없다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을 무슨 조건? 정지 조건. 효력이 있다가 효력이 소멸하는 조건을 해제 조건.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은 권리가 없다가 생기느냐, 권리가 있다가 소멸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구별을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해제 조건부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바꾸면 틀린 거예요. 그다음에 기성 조건과 불능 조건이 있었죠. 기성 조건은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것. 불능 조건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 조건 성취가 불가능한 것. 이랬을 때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과 결합되면 법률행위는 무효.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라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해제 조건이 불능 조건이라면 해제 조건이 불능 조건이라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해제 조건이 기성 조건이라면 그때는 무효가 된다 그랬죠. 다음 조건이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라면 법률행위는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전체가 무효라 그랬죠. 어떤 사례예요? 부첩 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이 말은 첩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 법률행위. 첫 번째 신분행위 못 붙인다 그랬죠? 두 번째 어음행위 못 붙여요. 세 번째 뭐였죠? 단독행위에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상대방이 불리하기 때문에. 다만 상대방을 유리하게 하는 단독행위라면 조건 붙일 수 있다 그랬죠. 예컨대 채무, 면제, 유증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도 된다.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입니다. 기한의 이익은 일단은 누구에게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누구의 이익으로? 채무자의 이익으로 본다 그러면 안 돼요. 추정합니다.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으로 추정한다. 기한의 이익은 스스로 포기할 수 있죠. 포기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상대방이 이익을 해야지는 못한다 그랬죠. 중도상환 수수료. 기한의 이익이 강제로 상실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 가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이행한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한 때. 세 번째, 파산했을 때. 이때는 기한이익이 상실되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